예전에 뭐 10억 하던 아파트가 30억이 되었다가 29억까지 떨어졌다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난해 무려 40조 원이라는 돈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그 40조 원이 그 부동산 시장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집값을 띄웠어요. 그러다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되니까 올해 다시 또 대출을 또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정책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기 나면 돈 빌려줄게. 그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에요. 40조 풀고 27조 풀고 그것도 안 되고 뭐 부동산 세금을 막 깎아주고 이게 너무 자꾸 사람들이 돈을 자꾸 빌려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넘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해버리면 당연히 자꾸 집값이 더 올라가죠. 이건 답은 나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요.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집값이 뭐 여전히 비싼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비싸죠. 뭐 2017년 이후에 뭐 서울 소위 얘기하는 강남 이런 데는 지금 한 3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거의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고점에서 뭐 떨어져 있어도 한 5% 정도 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억 하던 아파트가 30억이 되었다가 29억까지 떨어졌다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결국은 이렇게 3배 올린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나 정말 황당한 부동산 정책을 무려 25번인가 이렇게 막 계속 냈는데 계속 잘못된 정책을 막 내세우면서 결국 사람들이 더 부동산에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또 다시 또 거기에 이제 불 붙고 있는데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확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걸 심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권을 완전히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의힘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집값 좀 잡아주겠지 이렇게 했더니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집값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고금리 상황이 딱 돼가지고 좀 잡히려고 막 했어요.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집값이 한 10%, 한 15%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관련한 그러한 회사들 뭐 개발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건설 회사들이 뭐 건설 PF에 뭐 물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빌려준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비은행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또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전반적인 뭐 시스템 위기로 갈까 뭐 이렇게 걱정해서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다시 또 돈을 갖다 쏟아 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무려 40조 원이라는 돈을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돈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그 40조 원이 그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결국은 집값을 띄웠어요. 그러다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되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집값이 다시 또 하향 안정화 딱 가려고 하니까 올해 다시 새로운 특례 그런 대출을 또 시작을 했어요. 이번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27조 원을 또 지금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집값이 또 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금 DSR은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자꾸 빌려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넘는 그러한 정도의 막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런 부동산 그러한 투기를 하거나 그렇게 돈을 막 여러 군데 막 방만하게 막 투자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외부적 상황이 변화할 때 거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게 터지니까 그게 위험하다. 그게 개인한테도 위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는 건데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자꾸 집값이 더 올라가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책을 지난번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정말 여와 야를 막론하고 뭐 보수 진보 뭐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득권을 위한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러한 정책을 계속 쓰고 그 기득권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싼 서울 집값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적정 집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르면서 우리가 PIR, 그러니까 Price Income Ratio가 평균적인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25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배 올랐다면 예전에는 10 미만인 거예요. 10 미만이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선진국, 우리 뉴욕 정도가 지금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2011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반적인 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2017년에서 지금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반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것이 이게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
300만 원도 안 하고 그리고 뭐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그런 제도도 막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창구지도까지 하면서 돈 싸게 빌려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돈 빌리는 정책을 막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띄우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에요. 뭐 출산율 높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젊은 사람들 아기 낳으면 돈 빌려줄게 이래서 다시 또 집값을 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안 했다면 이게 지금 하향 안정화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말 저는 하거든요. 근데 계속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번 부동산 시장의 속도에도 약간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락은 지난해 잠깐 하락한 듯 했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니까요. 왜 상승하느냐? 인위적으로 부양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히 지난해 40조에다가 이번 27조 원만큼 결국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이 그만큼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총선이 딱 끝나니까 보니까 저쪽 야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적어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지 이랬더니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도리어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를 하겠다는 둥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완화를 하겠다는 둥 이러면서 여와 야 막론하고 양쪽에서 지금 부동산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눈치 탁 채고 야 이거 뭐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아주 합심을 해가지고 집값 띄우겠군 이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조금씩 더 들썩거리는 게 아닌가. 야 이거 누구를 위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는 정책은 이게 건설업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냐.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과연 집이 어디고 그분들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뒤져보고 싶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져보지 않아도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집값을 이렇게 띄우면 그러면 이게 당장 그렇게 해서 뭐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뭐 이기는지 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나라를 완전히 지금 폭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책임지세요. 정말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정말 책임지세요. 막 40조 풀고 27조 풀고 그것도 안 되고 뭐 부동산 세금을 막 깎아주고. 저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세 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를 단일화 해가지고 보유세를 좀 올려줘야 된다. 그건 어느 정도 높이냐? 최소한 OECD 평균만이라도 좀 해달라.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하고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보유세는 안 높아요. 뭐가 높냐면 거래세가 높아요. 거래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유세는 낮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팔을 내니까 그동안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시장에 내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부담을 좀 높여주고 그 대신 이게 시장에 나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확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그 자기 갖고 있는 그런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보유세만 낮춰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면 전반적인 세금이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보유 부담은 더 떨어지고 팔려니까 뭐 양도소득세부터 지금 너무 높고 그러니까 시장에 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이거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잘 못 나오잖아요. 이건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요. 일단 보유 부담을 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줘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선진국들이 하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보유세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보다 몇 배 높아요. 한 1%가 넘어요. 이게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요. 그 대신 거래세는 적고. 이게 답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뭐 아예 없애도 좋아요. 그 대신 일반적인 그 보유세 있잖아요. 재산세. 이번 기회에 같이 그걸 높여주고 그 대신 거래세 낮추는 이러한 세제 개혁을 동시에 해줘야 되지. 그걸 건들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 딱 낮추고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 미래를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표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한강벨트에서 뭐 표를 좀 더 얻겠냐 말겠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쫓아가가지고 정말
항의 시위하고 싶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저성장 기조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만 간섭을 안 하고 정치권이 자꾸 거기에서 바람을 넣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 그 속에서 인구 구성비도 보면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 자체는 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우리 생산 연령 인구라고 15세부터 64세까지의 그 생산 연령 인구가요, 지난해 3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 감소하는 그 규모가 매년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총수는 당연히 또 지난해 12만 명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집을 계속 떠받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인구가 안 늘어도 사람들 소득이 자꾸 늘고려면 뭐 집 더 규모 키우고 아니면 뭐 집을 두 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소득도 늘지도 않아요. 실질 가계 소득 같은 경우는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떻게 집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거냐. 또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100% 내 돈 가지고 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을 일부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리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이자, 금리 같은 것이 예전처럼 이렇게 초저금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인구도 막 늘고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빨리 되고 거기다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떴죠, 그때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론 또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이 계속 바람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는 막 어떻게 일하면서 집을 하나 구해 보려니까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정반대 상황이 딱 됐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딱 그래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문제는 아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니까 환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정말 좋은 정책이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채널에서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어 외국인이 막 자꾸 들어오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집을 자꾸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 주택 보유 중에 한 55%가 중국인이에요. 자꾸 늘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호주, 뉴질랜드, 뭐 아니면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뭐 태국, 최근에 일본까지 집값이 막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막 외국인들이 주택을 아예 살 수 없도록 아예 그냥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택을 살 때 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4년 동안 외국인은 아예 캐나다 주택을 살 수도 없게 만들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취득세를 6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 6억을 세금 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100% 개방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국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기가 더 쉬워요. 뭐 무슨 뭐 다세대, 뭐 1인 다가구 여러 집을 사고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중과하지도 않아요. 외국 사람은 거기다 뭐 자금 조달을 하는 데서 뭐 아무런 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외국인들한테 시장 다 내주고 제발 좀 다 사세요. 마치 요즘에 지금 뭐 알리라든가 페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교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게 생겼는데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자로서 이거 틀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도리어 집값을 띄우려고 하거나 전혀 이런 데 관심 없고 정말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면 결국 다시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 또한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집 샀다가 결국 손해보진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뭐 인구적인 요인, 아니면 소득 증가의 요인, 아니면 금리의 요인, 이런 요인으로 볼 때는 하향 안정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이 정치권에서 아니면 정부가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고 정말 자기들의 어떤 표계산이나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좀 오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말 이 경제의 그 근본 펀더멘탈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서 거품을 자꾸 키우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더 크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했던 1990년 버블 붕괴 사태거든요. 그러한 사태가 우리나라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이 자꾸 이 법을 더 키우는 정책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뭐 특례 무슨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대출한다고 해서 자꾸 돈 빌려가서 집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자꾸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그 돈 빌려다가 뭐 몇 천만 원 싸게 집을 사면 나중에 그게 평생 나한테는 그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거다. 좋게 얘기해서 부담이지 평생 나에게는 족쇄가 돼가지고 위생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유 자금이 뭐 철철 넘치지 않는 한, 부모가 뭐 돈을 이렇게 정말 공짜로 막 주지 않는 한, 저라면 막 이렇게 막 영끌이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더구나 갭 투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가계 자산 중에 한 75%가 다 이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터지면 터져도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같이 내가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뭐 부동산 불패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패된다. 이거는 전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막 이렇게 급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크게 성장하니까 거기에 같이 올라타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전부 다 막 몰빵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전부 집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보다는 차라리 좀 여유자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라면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런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게 낫지. 아니 한국에 있는 집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나 오를 것 같으세요 앞으로. 그래 가서 뭐 10년, 20년, 30년 오를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세상은 정부라든가 정치인이 바꿔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바꾸고 정부를 바꿔야지만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기왕이면 또 제 채널에 또 오셔가지고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의견 말씀드리고 또 증거 자료도 제시할 테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